세금 이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금 이슈로 잡은 이유가 지금이 8월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세제 개혁으로, 세제 개편으로 여야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세제의 궁극적인 목적도 한 나라 잘 살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환상적인 혹은 미신에 의존하는 이런 생각의 틀, 연석이 빠져가지고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제 개편에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조금 도발적이면서 단언적이고 선언적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조세 정책, 세금 정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요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금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n분의 1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금 정책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든 중학교를 졸업했든 다 똑같이 n분의 1의 목소리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가의 목소리가 정책 반영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세 정책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그 정책을 비판할 때는 딱 두 가지 용어만 나옵니다. 다른 용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부자 감세, 두 번째가 세금 폭탄입니다. 이 두 용어는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서 발표했더니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기본적으로 낮은 세금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지난 정부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 감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현재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높이지 않고 세금을 낮춘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 부자 감세라는 것이 워딩이 너무나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탁 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분의 1로 나눠진 정책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그 지분 분할로 인해서 이런 논리가 퍼져나가게 되면 절대 대한민국은 성장을 위한, 국가 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이 일반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파퓰리즘 정책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자유 우파 진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레이건하고 대처의 정책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 포인트로 이렇게 두고 계속 그 아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득세에서 인플레 세금 조정하는 거, 이걸 소위 이제 이 가폭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만 원, 4,600만 원 되겠는데 이것이 한 10년 지나면 인플레가 이해가지고 1,20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900만 원 가치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주는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누진 구조라는 세금의 제도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구. 그래서 우리 인플레는 다른 의미로 세금입니다. 인플레를 가만두면은 가만 앉아서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제에 있어서도
이런 그 인플레에 따라서 조정을 안 해주면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인플레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 이렇게 인플레가 있다면 매년 5%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좀 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년 탄력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를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 주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일종의 어드저스트 해주는 그런 이 정책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어로 인덱세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제도학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몇십 년째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세금을 조정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최고 세율 법인세입니다. 이 법인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정부가 22%에서 25%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연하게 지난 정부는 세금에 대한 정책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업은 부자다. 부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세포적인 그런 인식하에서 세금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한 나라의 고유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개방화 국제 이 경제가 하나의 마켓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는 세율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20세기에 들어와서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문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세 구간도 25%의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상대로 다시 회복하면서 문정부 그 전에 성과를 회복하면서 가표 단계로 두 단계로 확 낮췄습니다. 이 가표를 두 단계로 낮춘다는 이것이 굉장히 또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세 정책을 이야기할 때 형평성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형평성. 공평해야 된다. 자,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누진세입니다. 누진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소득 관련 세금은 전부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금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 아니고 세율이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은 높죠. 근데 세율이,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 대비 세금을 내는 그 세율, 유효세율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세도 그런 누진 구조를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이제 법인세는 이런 누진 구조를 통해 가지고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그렇게 했고 이번 정부는 뭐 새로운 게 없고 그 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플리파이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사실 부동산세 전에 재산세도 있지만 재산세는 지방에서 부과하는 지방 정부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6억 원으로 만들어난 것을 다시 9억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정부가 아마 정권을 뺏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일 겁니다. 부동산으로 소위 말해서 화풀이를 한 겁니다.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 적개감 이런 것을 너희들 세금으로 왕창 고통을 당해봐라 하는 그런 미움의 폭탄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금은 절대 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율 인하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보면 형평을 대표하는 세금입니다.
자, 기업 승계, 대체로 개인 승계도 승계지만 기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업 승계 제도를 확대해서 매출 4천억 이하에 적용되는 것을 1조 원으로 확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500억에서 더블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부자 감세가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왜 부자 감세가 아니고 결국 이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어떤 논리, 감세해서 부자 되자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감세 부자라는 워딩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 이 자체도 사실 학계에서나 이 재정학계에서는 이미 다 공감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공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감세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간의 흐름이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 철학, 물론 이제 자유주의 철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맥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10년, 20년, 50년, 100년 맥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 철학이 한 국가를 경제 번영으로 이끈다 하는 그런 실증적인 결과, 그런 서적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규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세금은 자유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것입니다. 자기 땀의 대가입니다. 자, 자기가 땀을 흘려서 벌인 소득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거기서 일정 부분 20%, 30% 뚝 떼서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금은 가능하면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나라도 정부가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있다는 것은 그건 바로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인정을 하되 어느 정도의 세금은 용인하지만 그 세금은 가능하면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감세정책은 자유주의 철학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는 감세 정책을 비판한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들만 일단 거의 자익적인 사고의 특징이 일단 사회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생각이 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딱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익들의 가장 특징은 두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은 절대 합할 수 없는 그런 그 진영으로 완전히 대립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선, 한쪽은 악이라는 그런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부자와 서민 혹은 빈자입니다. 부자는 악한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 악한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들에 대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는 것은 페어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심플하지만은 먹힙니다. 감성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공평하다, 균형이다, 정의롭다 이런 용어들이 대체로 보면 자의적인 용어입니다. 우파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justice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정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justice는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define하기가 힘듭니다. 정의하지 않으면 이건 학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법인세에 대한 이런 부자 감세의 공격은 이게 이제 먹히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익진영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법인세입니다. 완전히 공격력 미사일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이해되고 있는 것이며 일반 국민들 이해를 시키느냐. 세금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정책이 변하면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정책이 변하는데 사람 행동은 변하고 없이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엄청나게 굴려가지고 하나의 심플한 수수께끼를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포수를 아는 사람 있는지 뭐 나이 든 사람 다 알 거예요. 아마 신세대들은 아마 포수란 말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포수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전개줄에 참새가 10마리가 있습니다. 포수가 3마리를 쏘면은 전개줄에 몇 마리 참새가 남아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대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7마리예요. 이게 이제 산수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3마리 쏘았으니까 7마리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안 남아있죠. 다 도망가죠. 전격적으로 남아있는 참새는 제로입니다. 이 뭡니까? 경제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금 정책을 평가할 때는 경제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 산수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산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쉽거든. 10마리 중에서 3마리 잡으면 7마리 잡는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탁 넣으는데 3마리 잡으면은 한 마리도 안 남는다 하면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도망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세금이라는 것도 이 포수의 총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 쏘면 다 날아갑니다. 인간은 다 날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수 시리즈도 포수도 우리 정책을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참새 시리즈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감세 정책, 결국 감세부자이지만 감세해서 부자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세부자가 앞에 부자 감세하고 다른 점이 부자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 있는 부자를 세금을 낮춰야 된다는 것인데 감세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아닌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세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새가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감세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동적인 이런 그 관점으로 이 해석이 되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세 전쟁 중입니다. 우리 진영에서는 전문 진영에서는 텍스 컴피티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문이 좀 다 그런 텍스 컴피티션의 소식이거든요. 자, 그 와중에 그런 환경에서 감세는 정책의 선택이 아니고 살려면은 따라야 하는 국제 규범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법인세를 높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자, 그래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법인세. 이 이름부터가 법인세 하면 법인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인이라는 게 머리에 탁 대표지고 오는 게 삼성현대. 삼성현대가 내는 세금이니까 삼성현대 내는 세금을 25%에서 22% 낮춰주니까 삼성현대가 좋구나. 대기업을 위한 세금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이 현대의 세금이 저는 서양에서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금은 전부 재산세밖에 없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밖에 없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봅니다. 법인세를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은 corporation tax가 아니에요. corporate income tax예요. corporate income tax. 즉 법인 소득세예요. 그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 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인컴, 법인이 인컴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러면 이 인컴을 만들어내는 일정 부분이 이 세금을 떼가는데, 그러면 이 세금, corporate income tax, 법인 세금, 법인 소득 세금은 누가 내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에 재정학계에서는 엄청난 연구가 한 몇 톤이 나오고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도 이게 수없이 많아요. 딱 결론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누가 내는가? 국민이 낸다는 겁니다. 대기업 삼성현대가 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내는 겁니다. 법인의 주인이 누구냐? 한번 말하면 삼성의 주인이 누구냐? 이재용 씨 아니에요.
이씨 집안 아니에요. 이씨 집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1%가 안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여기도 계신 분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진 사람들 있어요. 법인의 주인은 주주예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 더 낫다고 싶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떼가지고 부동산에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게 되면은 법인세 부분에 따른 삼성 주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돈이 딴 데로 갈 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자본가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모든 자본가들이. 자, 그러고 세금을 높이면은 소위 말해서 원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물건 가격 올리면 됩니다. 0.1%. 그러면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논리로 딱 가다 보면은 결국은 법인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거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이건 재정학에서 이제 결론이에요. 오랫동안 많은 모형과 이론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법인세는 국민이 내는 세금 같은 걸 인정하는 순간 누진제일 이유는 하나도 없죠. 누진 구조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에요. 20%, 20%다 끝나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세계 추세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획기적인 이런 세대 개혁도 아닙니다. 이런 정부에 내는 게 그야말로 정상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세금을 부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소득, 소비, 재산. 그거밖에 없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 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득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소비는 주로 주정부예요. 주정부, 미국 같은 경우에 주정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마다 세금이 다 달라요. 모든 나라의 세금이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동산 세금인데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유일한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에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소위 말해서 집값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중앙정부가 만들어내놓은 그 부자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을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진 구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타켓을 낸 거예요. 부자, 그래서 1% 하고 2% 타켓을 낸 거예요. 타켓을 해가지고 미움의 저주에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파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진 악한들을 징벌하는 세금이다 하는 그런 인식, 이 세금이 완화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갔었지 근본적으로 옵션을까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정도로 지금 그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우파 정부, 자유를 가치를 앞세우는 이런 정부가 나오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 개방한 국제화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제도 정책에 있어서 표준화가 되고 있어요. 표준화된다는 것이 뭔가 뭐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방 정부의 세원은 지방 정부가 알아두고 놔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집값이 오른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지방의 문제예요. 별 걱정도 안 해요. 그거는 로컬의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의 집값 오른다. 그럼 뉴욕 시장이 걱정하겠습니까? LA 집값이 오른다. LA 시장이 걱정할 거예요. 그건 지방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셔널 레벨, 정부 개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집값이 오른다 하면은 배 아프다. 우리는 왜 안 오르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방망이를 휘둘러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속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은 악입니다. 기회 평등, 기회의 균등.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평등, 형평이라는 소위 가치관 이외의 어떤 가치관도 허용되지 않은 세금이 상속세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할증률이 있기 때문에 50%에서 또 대주주 같은 경우에 20% 할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면 60%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OECD 평균은 15%예요. 25%가 아니고 15%예요. 엄청나게 높죠. 또 하나가 우리가 형평, 공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그 꿈의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노르웨이예요. 근데 이 나라는 상속세 폐지해버렸어요. 스웨덴이 2005년에 폐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뭔가 상속세라는 것이 형평, 페어라는 그런 개념 이상으로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구나 하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스웨덴에서 이렇게 한 거 봅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한 나라의 발전은 결국 기업의 발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국가 발전 이런 많은 말 하지만 국가 발전이 뭐냐? 국가 발전은 결국 개인의 발전의 합의 국가의 발전인데 개인의 발전이 뭐냐? 결국 기업을 통해서 개인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는 개인의 발전은 없고 기업이 없는 국가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업의 상속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상속세를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의 메시지예요. 21세기 들어가지고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스웨덴, 노르웨이도 2010년도인가 상속세 없애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좀 세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